자, 이번 시간에 볼 것은요, TET 2급에서 지난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날 시행된 제45회 TET 2급 기출문제 이론부터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을 볼까요?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FAT 1급에서 여기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것을 갖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잠깐 먼저 복습을 해보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무 2급 이렇게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밑에 있는 그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주고 이 설명이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FAT 여기 통제지도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리면서요, 제가 이런 걸 갖다 보여드렸단 말이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어. 지금 TET 1급 그 이론 문제 1번 문제가 바로 1월 달에 그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그 문제를 냈습니다. FAT 1급 수준에서는 이렇게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부 통제 제도 안에 여기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라고 썼고, 이 내부 통제 제도는 어디 경영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직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부 통제 제도는 전사적으로 모든 임직원이 다 시행을 해야 되는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그랬었고,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회사의 운영 목적에서는 회사의 운영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재무보고 우리 재무제표 만들 때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법규 준수 목적에서는 법규 정책을 준수하게 된다. 이게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세 가지를 갖다가 FAT 1급에서 주로 많이 물어봤던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물어본단 말이죠.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통제 환경, 그다음에 위험 평가, 그다음에 통제 활동, 그다음에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5가지를 갖다가 제가 해드렸단 말이죠. 자,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이제 FAT 1급을 건너뛰어 가지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재에서 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여기 5가지 그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서는 다음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랬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크기가 좀 작지? 보시게 되면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하는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분장, 문서화, 승인, 결산, 결제 체계, 자산의 보호 체계 등을 포함한다 그러는데, 얘가 바로 지금 우리 통제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ET 2급에서 내부 통제 제도와 관련된 그 문건을 읽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하고 목적 이 정도만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매번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1년에 6번 시행되는 것 중에서 한두 번 정도 나오는데, 일단 2021년 올해 시행된 거에서 첫 번째 시험에 1번 문제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읽으실 때 제가 아까 그 정리해드렸던 구성 요소에 대한 거를
TET 2급 시험을 보실 때는 우선 항목부터 5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떤 건지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정도는 잘 읽어 두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니까요. 2번 문제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기말재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죠?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 항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 중에서도 단가 평가 방법이 있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는 우리가 배운 게 총 5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죠. 단가 결정 방법에는 지금 개별법이 있는데, 개별법은 그 물량의 흐름이라든지 원가 재고자산의 단가를 관리할 때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선입 선출법을 사용한다, 또는 이동 평균법을 사용한다, 또는 총 평균법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호입 선출법을 사용한다. 이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다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것은요, TET 2급에서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보다는 우리 FAT 1급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총평균법이나 뭐 이동평균법 물어볼 텐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총평균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총평균법을 이용해서 기말 재고는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를 물어봤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냐면, 총평균법은 지금 여기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월 중간에는 평균을 갖다가 내지 않고 있다가 여기 수량 기초 재고하고 매입한 수량, 여기 매입한 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 매입한 거, 그래서 얘는 딱 한 번만 단가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총 수량은 지금 몇 개가 되느냐 하면 총 수량은 500개가 되겠죠. 자, 500개. 그러면 총 단가는, 총 금액은 얼마가 될까? 총 금액은 계산했어요 먼저? 여기 이때 금액은 10만원이 되겠죠? 10만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거는 여기는 24만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8만원 됐어요? 28만원? 28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얘도 총 금액이 다 나오죠? 얼마? 62만원.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구입했던 총 금액은 62만원이 돼요. 그럼 우리 단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124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기말재고 계산할 때 수량만 알면 되겠죠? 총 500개 중에서 여기 150개가 팔렸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수량은 현재 기말재고로 350개가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350개에다 단가 뭐 사용하기로 했어요? 지금 얘 1240원 총평균 낸 단가를 사용하기로 했죠.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금액은 요거 나오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됐던 거랍니다. 이게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다가 친절하게 계산을 해줘야겠지. 또 곱하기 단가는 1240원짜리를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43만 4천원. 그래서 이렇게 총평균법으로 기말재고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요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 문제는 얘는 여기 회계 FAT 1급이나 그 다음에 세무 2급이나 이런 거 할 게 없이 나온다 그랬었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예요? 물어보고 있죠.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폐는 통하니까 얘 들어갈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크게 거기 구분기정으로 현금, 당좌예금, 보통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좌예금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통화대용증권이니까 얘도 들어갈 것이고, 단기대여금은 단기 투자자산에 해당되죠. 아니고요. 외상매출금은요
얘는 매출 채권에 해당되죠. 얘도 아니죠. 2년 후 만기 정기예금. 2년 후면 지금 유동도 아니고 비유동의 투자 자산에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얘도 아니죠. 세 개만 해당되는 거네요. 답은 140만 원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은 지금 매출채권하고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맞는 거 찾아보래요. 한번 보니까 기초의 매출채권은 8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초의 대손충당금 8만 원, 1%였었나 보죠? 1%여서 대손충당금이 지금 8만 원이 있었는데 중간에 매상매출금을 갖다가 회수불능 대손났대요. 그래서 얼마를 사용한 거예요? 5만 원을 사용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손충당금 얼마가 남아 있겠어요? 8만 원에서 3만 원 5만 원 사용했으니까 3만 원 남아 있겠죠. 근데 매출채권이 600만 원의 1%래요. 그럼 여기 계산해 줘야 될 것은 6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대손충당금 사용하고 남아 있는 돈이 얼마 남아 있어요? 그럼 나머지 3만 원만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3만 원에 대해서만 보충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대손상각비 차변에 3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3만 원에서 3만 원만 더 뭘로? 보충법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끝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좀 무난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5번 문제는 문제를 보니까 여기 손상차손 문제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TAT급 재무회계 이론에서 추가되는 항목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금액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2020년도에요. 2020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갖다가 기계장치를 300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리고 얘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잔존가치는 없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20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나누기 6 하니까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감가상각비 하면 60만 원 되겠죠. 1년, 여기는 지금 1년 것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막 헷갈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몇 년도 걸 물어봤어요? 2021년도 거에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2020년도 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손상차손 계산은 여기 뭐죠? 어떻게 그 처리하는 건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럼 2020년도에 이 장부가액은 어떻게 표시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2020년 12월 31일 날 장부가액은 얼마로 표시돼요? 300. 아니지. 240. 그렇지.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 날 봤을 때는 취득원가는 3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감가상각액 감가상각액은 얼마가 돼요? 60만 원이 되겠죠. 장부가액은 그래서 얼마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240만 원이었었는데 2020년도에 지금 장부가액하고 지금 여기 회수 가능액이라고 나와 있죠. 회수 가능액 여기 2020년도 12월 30일 날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40만. 똑같잖아. 그럼 손상된 게 있다는 뜻이에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겠죠. 이거 손상차손 인식할 필요 없죠.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계산했으니까 2021년에요. 2021년에 12월 31일 날 장부가액은 얼마 되겠어요? 또 1년 지났으므로 감가상각비 60만 원 또 할 테니까 우리 장부가액은 지금 3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를 빼줘야 돼요? 120. 그렇지. 120만 원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장부가액은 180이 나오죠. 네. 장부가액은 이렇게 18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얼마짜리로 저기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이렇게 됐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장부가액은 180만 원인데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얘 가격이 100만 원으로 떨어졌을까? 손상됐다는 뜻이겠죠, 뭔가가. 그럼 우리가 손상차손으로는 지금 장부에 있는 금액, 이 180만 원을 그냥 반영해야 되겠어요? 실제 발생한 금액을 반영을 해야 되겠어요?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80. 걔가 바로 손상차손이에요. 정상적으로 장부가액 계산되는 거하고 비교해서 회수 가능액, 이 금액하고 차이나는 금액 있잖아요. 우리는 매년 이렇게 손상차손을 모든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이걸 해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답은 80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연도거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무형자산. 무형자산, 1번에요.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했대요. 무형자산인데 비용으로 인식해서 없애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기간에 무형자산으로 다시 원가를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앞에서 무형자산이라 할지라도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비용 처리한 걸로 끝나지. 그때 우리 잘못했어. 우리 무형자산으로 할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얘는. 두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거 갖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아, 얘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용어 그대로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받으면 익숙해지겠죠?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우리 유형자산도 사용 과정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죠. 취득 과정일 때는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사용 과정일 때부터 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형자산도 사용 가능하게 될 때부터 상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각하는 계정이 유형자산일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라고 했었죠. 근데 무형자산일 때는 용어가 뭐였어요? 아니? 아니래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무형자산을 상각한 거잖아. 직접법. 직접법인데 다시 한번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는 것 같아서 유형 자산일 때는요, 얘를 우리가 상각하면은 그때 쓰는 기정의 이름은 감가상각비예요. 자산 이름 무형자산. 그렇지. 그래서 무형 자산일 때는요, 똑같이 상각을 하더라도 명칭이 달라요. 무형 자산 상각비라고 써야 돼요. 아시겠죠? 아까 미지 씨가 얘기했던 거는 대손 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 즉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차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걔도 잘 나와요, 여기서. 자, 그래서 3번까지는 정확히 맞았고요. 4번은 뭐가 틀렸어요? 정액법. 그쵸? 얘는 정률.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법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게 더 합리적이라면, 근데 정해놓지를 않으면 무조건 그 다음에서는 정액법만 사용해야 된다. 그게 여기서 틀리는 게 이 내용이랍니다. 되셨죠? 얘도 아주 이 용어들 그대로 잘 나와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건 한번 볼까요? 7번은 항공은 2021년도 초에 액면금액 만원짜리 상품권 100매를 환매당 9,000원에 할인해서 발행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가요. 2021년 초라고 써놓고요. 차변에 상품권을 팔았으면 이후에 어떻게 또 현금이 들어오겠죠. 네. 현금은 얼마가 들어올 것 같아요? 900. 900만 원 들어오겠죠. 네. 만원짜리 지금 만원짜리 100매인데 9,000원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100 곱하기 9,000원 그러면 90만 원 들어오겠죠. 90만 원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요.
대변에다가 여기서 뭐 액면가액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얘는 보통 그 계정 이름이 상품권을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상품권이라는 용어 쓰고요. 상품권 돈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90만 원 이렇게 들어왔죠. 네. 자, 그런데 지금 2021년 아니가 2021년 12월 31일 말에 12월 31일이라고는 안 그랬지. 말이라 했죠. 말에 지금 상품권이 몇 개가 회수됐대요. 70. 상품권 선수금 문제는 없어져야 되죠. 네. 70매가 있으면 63만 원어치가 이렇게 들어왔겠죠. 하나에 9만 원, 9천 원짜리였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 상품권을 이렇게 회수가 됐다는 뜻은 뭘 바꿔갔다는 얘기겠죠. 우리 상품을 바꿔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는 우리 뭐라고 써요? 우리 상품이 팔린 거니까 상품 매출이 되겠죠. 얼마가 되겠어요? 63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네. 엄격히 얘기하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 상품 매출은 이 사람들이 한 장당 9,000원을 사용했을까요? 만 원을 사용했을까요? 9천. 당연히 만 원 사용이지. 만원 정도. 만 원짜리라 그랬잖아. 상품권 자체가 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상품권 가지고 오면 만 원어치 사가겠죠. 네. 그럼 상품 매출은 얼마가 발생하겠어요? 70만 원. 70만 원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나이 차이가 나는 여기 금액 얼마가 차이 나? 7만 원 차이 나죠. 매출을 갖다가 할인해 준 거야. 그죠? 매출 할인은 얼마가 돼요? 7만 원. 그러면 우리는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애누리 그런 거 있으면 빼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순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3만 원. 그래서 63만 원이 답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일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제 10명 중에 8, 9명 틀렸을 거예요. 저 맞았어요. 브라보. 잘했어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2021년 3월 A 주식 전무를 95,000원에 처분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2020년 8월 1일 날 주식을 갖다가 85,000원에 취득했다 그러는데 얘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 했어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 했어요. 제가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을 취득하면 뭐라고 쓰기로 했죠? 매도 가능 지권으로 써야 돼요. 거기 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처음 배우신 입장에서 보면 알아야 될 내용이 꽤 까다로워요. 근데 지금 잘 설명 들으면 다음번에 나오는 용어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러면 2020년부터 8월 1일 날 얘를 좀 취득했을 때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85,000원 이렇게 쓰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풀어드릴 때 답만 설명해 드리지 않아요. 거기에 관련된 거 필요한 것들은 한 번이라도 더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후에 이런 거 연습하실 때에도 거기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한 것도 방법대로 꼭 같이 학습들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답안지 보면 해설서들이 있죠. 해설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 얘 현금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 5,000원 여기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있었다면 어떻게 얼마짜리가 되겠어?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 5,000원이 있었다면 네? 수수료 비용. 쓰면 안 되죠. 그건 단기 매매 증권일 때만 쓰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 차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FAT 1급에서 배웠던 단기매매증권하고 이 매도가능증권하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 얘는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 했었죠. 자, 금액이 똑같이 8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추가되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여기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 나오잖아요. 수수료가 5,000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은 이 수수료 비용 반드시 별도로 써주라 그랬죠. 여기 그래서 수수료 비용 해서 5,000원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이 거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의 일종인 이 수수료 또한 단기 매매 증권 얘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써주라고 얘기해드렸었던 거 기억나요? 얘만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매도 가능 증권에도 수수료가 5,000원이 있었다면 얘는 밑에다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야 될까요? 매도 가능 증권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가 돼요? 9만원. 예, 9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수료에 대한 말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거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020년 8월 달에 얘를 갖다가 취득을 했는데 얘가 지금 2020년 12월 30일 날 공정가치가 얼마래요? 공정가치가 88,000원이라면 지금 매도가능 증권의 값은 얼마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얘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기말이니까 차변에 똑같이 매도 가능 증권 해서 3,000원 이렇게 써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죠. 평가 이익 해서 얼마? 3,000원. 자,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 녀석의 정체가 뭐예요? 얘는 이익이라서 수익 계정이에요? 이익이에요? 뭐예요? 단기 손익 이익은 이익인데 여기 색깔을 뭘로 할까? 고민돼서. 자, 요 녀석의 이름은 여러분이 자본 계정 잘 못 외우고 계시면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손익 계정이 아니라 자본 계정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본 계정 떠올려 봐요. 그래, 이게 자본 계정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었던 계정이에요. 이익 계정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문제는 이제 처분할 때 발생한단 말이죠. 처분은 언제 했대요? 2021년 3월에 했대죠. 그래서 2021년 3월에 얘를 처분했는데, 자, 일단 얘 얼마 받았대요? 95,000원 받았다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을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금은 얼마? 95,000원짜리 받았고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얼마짜리 파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전년도 우리 12월 31일 날 평가했던 88,000원짜리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88,000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자본 계정 있는 거 먼저 빼줘야 된다 그랬었죠. 이거 빼먹으면 이 TET 2급에서는요 매도 가능 증권 시험 문제 내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자본 계정 때문에.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부터 빼줘라? 여기 매도 가능 증권부터 상기 처리해서 없애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3,000원 이렇게 빼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차변회합계 금액과 대변회합계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 차이 나요? 10,000원 차이 나죠? 키가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죠. 얘는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뭐만 제가 자본 계정이라 그랬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산된 금액은 10,000원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됐나요?
자, 되셨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설명에서 지금 맞는 말 틀리는 말 찾으라 그러죠. 지금 이 계산 처리 결과 지금 우리가 표시한 이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2020년 손익계산서에 A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이익이 3,000원 기록된다. 이익이 3,000원 기록이 되는데 얘가 손익계산서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에 기록돼야 되죠. 1번은 보기가 뭘 틀렸는지 알겠어요? 1번 보기. 2번 2020년 재무상태표에 A 주식 평가와 관련된 여기 이익잉여금 얘가 지금 이익잉여금인가요? 기타 포괄손익인가요? 이익잉여금은 뭘 뜻해요? 당기순이익을 뜻해요. 손익계정 있는 거. 이 손익계정이 있어요? 자본계정이잖아요. 재무상태표는 맞았는데 뭐가 틀렸어요?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되셨어요? 자, 세 번째 거. 이번에는 밑에 거 2021년도 물어보네요. 2021년 손익계산서에 A 주식 처분과 관련돼서 이거는 어디 계정이라고 했어요? 이건 손익계정이라고 했죠. 손익계정은 이익잉여금에 들어갔죠. 왜요? 거기 당기순이익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익이 얼마가 기록된다? 여기 이익 만원 기록되죠. 근데 밑에 거는 뭐가 틀린 거야? 재무상태표 얘도 틀렸죠. 그죠?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거 7,000원? 7,000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 과정에 대한 용어들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참고로 제가 여지껏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니까 TAT 2급에서요 재무회계 문제가 8문제 나오거든요. 그 8문제 중에서 끝에 있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배분하실 때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실기부터 다 하고 나중에 푸세요. 아시겠죠? 자, 이래서 여기 관련된 설명 1번부터 보기 4가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부터는 이제 우리 부가세법 문제예요. 부가세법 문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거기 기출문제 푸실 때 부가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은요 기출문제 한 10회분만 풀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 다 정리가 돼요.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자, 9번 문제는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거, 여기서 면세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 놓으세요.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 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빙고. 완전 면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는 영세에 대한 거, 영세율에 대한 거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면세는 어때요? 얘는 부분 면세라고 그랬었죠.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즉 매출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없지만 매입할 때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면세 사업자도 매입세액을 일부, 얘는 아시상조 면세 사업자는 공제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 세 번째 소비지구 과세원칙,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영세를 뜻하는 거죠.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는 영세율 제도예요. 즉 우리 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 우리 내국세 부가세 붙인다 그랬어요? 안 붙인다 그랬어요? 안 붙인다 그랬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소비될 때 그 나라에 세금을 붙인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면세에 해당되는 건 이런 용어가 나오면 얘는 면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얘가 바로 면세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여기 강인이도 미나도 다 틀렸다면 마지막 얘가 맞겠죠? 뭐라고 설명해 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에 뭘로 본대요? 면세로 본대요. 일종의 기부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요거 해당되는 문제가 얘도 많이 출제가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할 때 걔는 무슨 거래에 해당된다? 면세 거래에 해당된다. 예, 정확히 말 잘하고 있어서 9번에는 여기 소연이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불공사항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불공사항 6가지도 부가세법에선 TET 2급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자고요. 다음은 항공, 의류 제조업의 2021년 1기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의 내역인데,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건가? 가번,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단 매입세. 그게 무슨 사용이 있어요? 사갖고 왔으면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죠. 두 번째, 건물 리모델링 한대요. 얘도 불공사항 아니죠? 그러니까 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업무용 수용차. 그럼 불공사항에 벌써 해당되죠?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 관련 매입세. 얘도 불공사항이죠. 그럼 불공사항 6가지 제가 알려드렸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진짜? 불공사항 첫 번째, 얘는 이론의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세금 계산, 여기 써놓고 해야 되겠다. 불공사항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되면 얘는 불공처리하라 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 계산서 받으면 불공처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식 명칭은 1000cc보다는 정식 명칭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취득만? 아니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계속 사용하게 되겠죠. 사용과 관련돼서 여기 세금계산서 받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불공처리해야 돼요. 네 번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접대비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면세사업자가 판매를 할 땐 부가세의 수금 없지만 매입세액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해서 매입세금 계산서 받으면 불공처리해야 돼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받으시면 불공처리해야 돼요. 이게 했었죠. 근데 왜 안 외워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외우시려고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주 부가세에서. 읽으면 알아요. 됐어 그냥. 자, 그러면 답은 1200만원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요.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TET 2급에 여러분 부속서류 작성했던 문제로 설명해드렸던 내용이랍니다. 대손세액의 공제에 관련돼서 이걸로 정확하게 대손세액에 대한 거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도 돼요. 이런 문제 갖고서요. 1번,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대손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예정신고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확정신고 때만 된다 그랬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요, 예정 때는 안 되고요, 확정신고 기간에만 대손세액 공제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2번은요, 대손금액은 다른 말로 제가 또 여러분이 그때 아주 수업 듣는 거시기가 집중이 안 됐었기 때문에 여기 대손금이 있잖아요. 대손금은 외상매출금하고 같은 말이기도 해요. 외상매출금. 또 뭐하고도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네. 공급대가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손금이란 용어가 외상매출금이나 공급대가라는 말하고 똑같다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합친 금액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공급대가를 공급가액하고 세액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계산기에서 나누기 몇 해주라 그랬어요? 1.1 해라 그랬었죠. 네. 소수점. 근데 여기 몇 분의 몇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100분의 10. 1.1이 되려면 100분의 10이 맞다 그랬어요? 110분의 10이 맞다 그랬어요? 110분의 10.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일자 하나 바꿔놓고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별반 어렵지 않게 이거 틀렸네라고 아실 수 있었던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보기에서는 100분의 10이 아니라 110분의 10이 맞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회수했대요. 대손세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제받은 거 돈 거래처로부터 받았다면서요. 네. 그러면 부가세는 다시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네. 국가에다. 그럼 공제를 하겠어요? 가산해줘야 되겠어요? 가산했어요? 가산해서 내줘야 되잖아.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00원이 있었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을 해서 10,000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도 있었겠죠. 부가세 예수금 1,000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우리가 얘를 대손 처리를 해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대손세 공제 요게 해당돼 가지고 지금 우리 장부에서는 이 부가세 예수금도 지금 대손세 공제 받아서 차변으로 없애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랬는데 거래처로부터 지금 외상매출금 11,000원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 돈은 얼마예요? 우리 회사 거만 100만 원. 10,000원이죠. 1,000원은 누구 거예요? 걔네 국가 거. 그럼 그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매출세 계산된 거에서 얘 지금 회수된 거에서 1,000원 포함해서 우리가 내야 될 것을 빼야 돼요. 다시 더 줘야지 돼요. 우리가 내야 될 건데. 우리가 낼 것만 내야 될 거를 줘야 되는. 지금 우리 11,000원 받았다니까. 네. 그리고 빼고 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줘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2만 원을 낼 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거래처에서 부도나 가지고 나 이거 1,000원 지금 못 내. 그래서 여기 11번에서 대손세액 얘 공제해 줘 신청을 했어요. 확정신고 때. 그래서 원래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금액이 2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부도난 거에 대해서 매출세액을 1,000원 공제해달라고 신청을 해갖고 얼마를 냈냐면 공제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가가치세 19,000원만 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때는 부도났을 때니까. 그래서 대손세 공제해달라고 해서 여기 대손세 부가세 예수금 있던 거 있죠? 요거 안 냈어 우리. 그냥 이렇게 빼먹었어. 그래서 19,000원만 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됐냐면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지금 우리가 3만원 내야 될 게 있는데 부가세 이렇게 지난번에 대손 처리해서 없애버렸던 거 우리 손해보지 않았는데 거래처에서 지금 여기 이 외상매출금을 다시 11,000원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가세까지 또 받은 거죠. 지난번에 내지는 않았던 건데 그러면 이번에 부가세 낼 때 2,000원을 또 빼야 되겠어요. 더 해야죠. 근데 아까 왜 뺀대? 아니 저희 거 빼고 저 10,000원 빼고 1,000원만. 그 뜻이었어? 맞았어. 그거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야 될을 부가세는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31,00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됐어요. 공제한다 그래서 여기는 공제한다가 아니라 가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요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공급일로부터 몇 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그 과세 기간의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대손세를 공제할 수 있지. 이 기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9번 문제부터 11번 문제까지가 부가가치세법 문제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몇 문제? 3문제예요. 재무회계는 문제 몇 문제? 8문제. 그럼 나머지 4문제는 소득세법이에요. 자, 그래서 소득세 설명을 해볼게요. 소득세,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 우리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했었죠. 그래서 거주자가 국내 주소를 두거나 그 다음에 거소지 1년 이상이라 그랬어요. 183일이라 그랬어요. 1년 이상이 아니라 183일 이상, 1년의 반 이상을 기거하는 것을 우리는 거소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할 때 저기 동업자들 있죠? 동업자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가족일 때만 한꺼번에.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셨는지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언제라 그랬어요? 사망한 날까지. 이민 가는 그 날까지. 그게 여기 과세기간의 예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예요. 없으면 거소지 여기로 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되셨는가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김한공 씨가 항공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자료라 그러죠. 근로소득 자료 중에서 총 급여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근로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에서 뭘 빼줘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비과세 또는 뭘 빼줘야 되느냐? 분리과세가 있다면 분리과세 항목 빼주면 그 다음에 그 걔를 우리는 총급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거 계산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을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근로소득은요 여기서 해당되는 게 기본급은 당연히 기본급은 근로소득에 들어갈 것이고 상여금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라에 석유에 의해서 지급받은 거 당연히 얘도 들어가요. 식대요? 식대는 월 지금 20만원씩 240만원 하지만 식대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라 그랬어요? 10만원이면 120만원만 빼야죠. 그러면 여기 240만원을 더 할 게 아니라 120만원만 과세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 대신에 120만원만 포함시키면 얘가 바로 총급여액이 될 거예요. 왜? 120만원은 비과세니까 빼고 나머지 다 더하면 금액은 얼마가 계산됩니까? 6,400에다가 6,800, 6,920 나오네요. 그죠? 그죠? 답은 3번이네요. 자, 됐고 잠깐 쉬었다가 이 두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주자 김한공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대요. 자료를 이용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거 인적공제액 계산해 보라네요. 인적공제액은 우린 좀 두 가지 공제를 떠올리셔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얼마 준다 그랬어요? 기본공제 150이죠? 1인당.
150만 원 해준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추가 공제가 있었어요. 추가 공제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 아니 순서대로 해야 돼. 경로 우대 공제. 경로 우대 공제는 만 70세 넘으신 분에 대해서 얼마? 100만 원 해준다 했었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장애인 공제는 1인당 얼마? 200만 원. 나이는 상관없다 그랬었죠.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족보관계 통과해야 되고, 나이관계, 얘는 그다음에 소득관계 두 가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얘기죠. 200만 원 해준다 그랬었고, 세 번째는 부녀자 공제 있었죠. 부녀자 공제는 얼마? 50만 원.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직전 연도 그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지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는 얼마? 또 100만 원. 이런 걸 갖다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볼게요. 저기 안에 49세인데 사업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대요. 100만 원만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안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친께서는 만 10세 넘으셨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100만 원. 일단 기본공제만 따져볼게요. 100만 원 되죠. 그 다음에 만 70세 넘으셨으니까 모두 돼요. 추가 공제 얼마? 100만 원 또 되겠죠. 깎았어. 보고 또 안타까워. 자, 이렇게 1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장남은요, 장애인이에요. 나이가 21세라 할지라도 상관없죠.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으로서 추가 공제로 2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비공공제는 뭐예요? 기본공제는 여기 소득 없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아들이잖아요. 근데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 무관이에요. 기본공제에서도요?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장애인한테는 나이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장녀는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거 해당 대상성 없고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빠졌어.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잘 틀리더라고. 누가 빠졌어요? 본인. 오케이. 본인이 빠졌어. 그래서 본인은 여기다가 기본 15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기본공제 다 합치면 얼마? 600. 그다음에 추가공제 합치면 얼마? 300. 그래서 총 얼마를 갖다가 공제받을 수 있다? 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요, 일용직 소득에 대한 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랬었죠. 우리 주변에 실무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 하나 예를 들고 한번 계산을 좀 해보고 할게요. 자, 일당으로 따질게요. 일용직 근로자가요, 근로자가 지금 이 하루에 3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내야 될 소득세 얼마일까? 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에 있다 그랬었죠. 그 이름이 명칭이 근로소득 공제였었어요. 그래서 미주 씨가 얘기했던 거 15만 원은 빼주죠. 그러면 세금을 계산해야 될 금액, 이를 갖다가 과세 표준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과세 표준은 얼마예요? 똑같이 15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잖아. 세율은 몇 퍼센트 한다 그랬어요? 최저 세율인 6%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산출세액이라고 나오는데 15만 원에 곱하기 6% 하면 9,000원이 나오네요. 9,000원? 근데 여기서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세액공제 있다 그랬죠? 세액공제는 몇 퍼센트 준다 그랬어요?
세액공제는 55%예요. 아, 아쉽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액공제로 55%를 계산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됩니까? 9,000원 곱하기 55% 하니까 4,950원을 어디서 9,000원에서 4,950원을 공제해 주게 되면 납부세액은 얼마가 계산돼요? 결정세액은 마이너스 4,050. 그쵸? 그래서 여기 4,050원이 근데 얘는 소득세만이잖아요. 모두 떼어야 돼. 4,050원에 지방세. 4,050원에 10% 곱하면 되죠. 405원 나오죠. 그것까지 해야지 해서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설명 다시 한번 해드렸으니 여기 해당되는 것만 자, 일용직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적용돼요? 안 돼요? 이해요. 여기 해놨죠? 문제 틀린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일용직은요 이렇게 원천징수 한번 한 것으로 여기 종합과세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연말정산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뭐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적용해서 이런 거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3번도 해당되지 않고 4번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 확정한다. 이것도 없고 또 뭐도 없다 그랬어요. 일용직은요. 우리가 배웠던 특별세액공제라든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그런 공제 하지 않습니다.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거 다 내요, 혼자? 응. 그 사람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은요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보험에 가입해서 지역 국민연금, 지역 건강보험, 지역에서만 본인이 그걸 받으려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일용직 하면 안 되겠죠. 일용직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거 하면 괜찮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올해 처음 시행되었던 TAT 2급 45회 여기 이론 문제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